자, 부가치세 신고납부 10월 25일 9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지만 여러분들 찰떡같이 좀 이해를 해주기를 좀 바랄게요. 이렇게 한 토지에 그 건물이 주택용이랑 그리고 상가용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건물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사항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 자, 그렇다면 이게 어, 주택은 자, 부가가치세가 자, 면세되는 항목이고요.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면세다, 그죠? 이거는 주택 규모를 주택의 임대는 이게 뭐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면세에 해당이 되고 상가는 전에 다 가세가 되는 겁니다. 자, 계약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건물을 통으로 빌리는 거예요. 자, 주택분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이러면 깔끔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지세가 가세가 되지 않고 이 상가 부분은 70만 원에 대해서는 가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소득세와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속이 분명하다면 그 기속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은 이거예요. 네. 자,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요. 그냥 통으로 월 100만 원 지급을 할 테니까 신고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러한 사항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라고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고 실무적으로도 이런 일은 잘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상식을 넓힌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들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면적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1단계. 자, 가세와 면적을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세는 상가, 면세는 주택 부분입니다. 자, 2단계. 자, 임대료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임대료. 자, 근데 이 임대료에다가 간주 임대료에다가 그리고 관리비 수익까지 있겠죠. 요것을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단계로 자,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돼요. 자, 마지막 4단계. 자, 주택분과 상가분으로 안분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먼저 면적을 구분을 했고 이렇게 임대료 등을 계산을 했으면 자, 이 2단계, 1단계에서 계산한 근거를 가지고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건물과 관련된 임대료다. 두 번째, 이것은 토지와 관련된 임대료다. 이런 식으로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건물분 임대료가 있으면 이 건물분 임대료를 어떻게 해요?
주택 임대료와 그리고 상가 임대료로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주택분과 상가분으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건물도 주택과 상가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다시 2단계 때 계산한 이 토지 임대료를 주택 부수토지 임대료와 그리고 상가 부수토지 임대료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면세가 될 거고요. 이 주택 부수토지 임대료도 면세가 될 거고요. 가세가 된다면 이 부분이 가세가 되겠다. 그죠? 네. 자, 이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이 안분을 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요 정도로 요렇게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좀 알아봐 주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신고서상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자, 우리 신고서 하나 가져와 봅시다. 이렇게 신고서를 하나 가져와서 우리가 계산한 요거 있네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만 할까요? 자, 요것만 합시다. 요것만. 자, 지우고. 자, 대손세액은 없었고, 예정신고 누락분도 없었고, 그리고 영세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그리고 매입자 발행도 관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그렇다면 이 세금 계산서 부분은 임대료와 그리고 순수 관리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임대료 150만 원 더하기 순수 관리비 3만 원 해서 18만 원 153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를 곱하게 되면 15만 3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 임대료가 있었잖아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 여기에 넣는 겁니다. 50410 10%를 더해주고 나면 504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 합계 금액이 자 158,041원 요게 매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임대료는 요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렇게요. 자, 그리고 임대료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깊숙하게 우리 겸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또 한번 봅시다. 요번에는 외국 통화를 받았을 때 이 공급가액은 어떻게 하느냐. 자, 공급 시기하고 또 맞물리겠죠. 자, 외국 통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수출이다. 그럼 선저기를 공급 시기로 해서 외국 통화를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딱 두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딱 두 단계예요. 자, 첫 번째.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공급 시기 전에 수령을 했으면 한가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가를 했다면. 자, 두 번째. 공급 시기 후에 수령을 했다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을 더욱더 암기하기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공급 시기 전에 수령하고 한가를 했다면 한가한 금액이 공급 가액이 된 거고, 그 외라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시기 전에 수령을 했다도 한가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공급 시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게 가장 깨끗하게 잘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공급 시기 전에 수령을 하고 한가를 했다면 이 한가한 금액이 공급 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자. 어디 있나? 가세 표준의 계산에서 304페이지. 자, 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출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으로 수령하였다. 자, 이 경우 공급가액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것만. 자, 공급 시기 이후에 대가를 수령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 시기 환율이 되겠지요. 그리고 공급 시기 이전 수령하고 한가도 했다. 이전 수령하고 한가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 시기가 아니라 요 한가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됩니다. 3번 공급 시기 이전 수령했는데 이후에 한가했잖아요. 그죠? 공급 시기 전에 수령하고 한가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플러스 한가입니다. 공급 시기 전에 수령하고 공급 시기 전에 한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조건이 아니니까 뭐죠? 그 외, 그렇죠? 공급 시기 이전에 수령을 하고 계속 보유를 했대요. 그럼 한가를 안 했으니까 그 외니까 그냥 공급 시기 환율 요렇게 돌아갑니다. 아셨죠? 개념 잡았습니다. 계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가 보자. 요거는 제가 계산 문제에 안 나눴네. 네.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기출이 된 게 없나 보네요. 오케이. 자, 요렇게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외국 통화 쉽죠? 네. 자, 그리고 요번에는 무엇을 볼까? 요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겠다. 부동산 일괄 공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내용만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어떤 건물을 매도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건물을 매도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물 아래 토지와 그리고 해당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건물을 살 때 토지는 안 사고 건물만 산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거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거나 함께 판매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거예요. 토지는 1억 원, 건물은 2억 원, 이렇게 파는 경우들도 있고요. 두 번째, 총 2.5억 원으로 매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토지의 공급은 가세, 부가가치세법상 가세 제외라기보다는 면세가 맞다. 그죠?
왜냐하면 부가가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 건물의 공급. 자, 이게 판다는 말이에요. 그죠? 공급한다는 게 판다는 말이에요. 자, 건물의 공급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세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세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 아셨죠? 토지는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면세. 건물은 원칙으로는 가세.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총 2.5억 원에서 자, 이거는 면세. 자, 이것은 가세예요. 그러면 기속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가세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지만 총 그냥 2.5억 원으로 매도를 했다면 그러면 야,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만데 라는 것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하는 방법이 부동산 일괄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 계산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또 순서가 있어요. 뭐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을 해보고 만약에 감정가액이 없다면 뭐 기준시가로 하고 기준시가까지 없으면 뭐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것을 곤란하다면 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무 계산하고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기속이 불명하다면 만약에 감정가액이 있다. 그러면 그 감정가액을 안분 계산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것들도 있단 말이죠. 면세와 가세를 면세와 가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아셨죠? 자, 이런 일들은 실제로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분 계산을 해서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하의 수입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제하의 수입입니다. 자, 우리는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그 부가가치세법상 특성에 반영을 해놨죠. 그래서 수출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을 할 때 세관장이 우리한테 세관 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입하는 쪽이 부가지세를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만약에 제하를 수입을 하게 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가세하여 세금 계산서를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수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액은 다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하의 수입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는요, 이것도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다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하의 수입에는요, 이 공급가액을 잡을 때 여러 가지를 붙여요. 간세의 가세 가격에다가 그리고 간세를 얹습니다. 그리고 달라붙는 뭐 개별 소비세, 주세 뭐 이런 것들, 교통, 에너지 뭐 이런 세금 그 달라붙는 세금들을 모두 다 합쳐서 제하의 수입에 대한 가세 표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거기에 10%를 곱한 금액을 제하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납부를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 유형별 가세 표준의 계산은 이 정도로 살펴봐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간주 공급 가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줄.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맞네. 자, 우리 간주 공급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자가 공급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이 자가 공급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그리고 면세 전용, 그리고 업무용, 승용 자동차. 이게 자가 공급이었고요. 그리고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상 증여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폐업시 잔존 제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 거 공부했는 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하나하나씩 어떻게 공급가액을 잡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걸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고 있으면 좋아요. 요거. 자, 이것은 교재에 있는 것은 판매 목적 내용이 빠져 있네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왜냐하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취득가액. 첫 번째, 취득가액이 곧 공급가액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윤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사업장에서 내 사업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윤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취득가액이 공급가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 만약에 내 사업장인데 공장에서 어떤 매장으로 보낼 때 일정액을 더해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봐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칸 있죠? 요 밑에 칸이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요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은 공급가액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집어넣지 않았는데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구나. 제가 만든 건데 왜 제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요거를 지워야 되겠다. 그죠? 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요거는 지우고, 네. 요때 감가상각 자산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면 그 제하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가에 대한 개념 제대로 한번 잡아봤다. 그죠? 네, 요거 시가예요. 자,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이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식, 만약에 건물이 아닌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은 이런 산식입니다. 아셨죠? 자, 취득가액에다가 이걸 잔존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건물을 1,000만 원에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자, 이때 매입세액을 100만 원,
공제를 받았어요. 자, 이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원래 가세 사업자였는데 자, 면세 사업자로 업종을 변경을 했어요. 자, 이 건물 1월 1일 날에 샀어요. 자, 그래서 그 1월 1일 날에 샀기 때문에 일기 확정 신고 시 이때 환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7월 1일 날에 면세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1가세 기간만 가세 사업에 사용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가세 사업에 사용할 용도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하기 위해서 간주공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취득가에 1000만원 자,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괄호 열고 5% 경과된 기간수 1기 1가세 기간 자, 요렇게요. 자, 그렇다면 요 부분 자, 1000만원 그리고 요게 1 곱하니까 50%예요. 그리고 1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5% 때문에 95%가 남은 겁니다. 잔존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잔존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95%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만원에다가 곱하기 95%를 하게 되면 950만원이 공급가액이 되고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95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100만원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요. 지금 간주 공급으로 95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가세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만약에 이 가세 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잔존율이 0%가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20년, 20가세 기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0가세 기간. 20가세 기간은 한 연도가 1기, 2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10년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 안에는 간주 공급에 대한 부가치세가 가세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요, 4가세 기간이면 잔존율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만 지나고 나면 간주 공급에 대해서 가세가 되지 않겠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자,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자, 이 건물을 면세사업에 100% 사용한 게 아니고 한 30%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면세 일부 전용이라는 겁니다. 면세 일부 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산식은 이것만 추가해 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1-5% 곱하기 가세 기간수 여기에다가 전용률을 쓰면 됩니다. 전용률. 그런데 우리가
일부 전용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안분 계산을. 그래서 단기 면세 공급가액을 곱해주고 단기 총 공급가액. 이 총이니까 가세 플러스 면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산식이 요렇게 되겠네요. 자, 나중에 일부 전용을 했다면 요 산식만 뒤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요렇게요. 자, 일부 전용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간주 공급에 대한 가세 표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를 가세 표준에 포함해야 되는지, 포함되면 안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실무상으로는 중요하고요. 수업 목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사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게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공급 시기 요때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제하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세가 제하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만약에 제하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때 받은 금액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또 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에, 자, 계약 조건에서 계약 금액도 크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큰 금액인데 너무 길다. 그러니까 요거 이자 성격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그 이자 상당에까지 가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셨죠?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은,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라는 우리가 계약 금액을 받았어요. 근데 항목을 보니까 그 안에 뭐 보험료도 있고 운송비도 있고 뭐 포장비도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발라내지 말고 이러한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가세 표준에 집어넣어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은요, 뭐 대금이나 요금이나 수수료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그러한 규정들 때문에 요게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아니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세 표준에 왜 넣나요? 이자 소득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자 상당액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아니라 계약 금액이 크고 그때 금융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보전받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대가로 봐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요 밑에 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부터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재량평가 준비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두차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